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이 정도까지 지난번에 저희가 항상 차트 봐드리는데 차트 설명드릴 때 뭐 2380선 정도 그 갭을 메우는 정도의 조정이 좀 적당하다 말씀드렸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2330에서 40의 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메꿀 수 있으니까 주의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뭐 어떤 섹터가 강하게 빠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강하게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지수가 빠지면 지수 관련주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경우고요. 상대적으로 강했던 뭐 태조 이방원 섹터주들이 뭐 어제까지는 견조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조선주가 좀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상대적으로 뭐 원전도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나타났고, 방산도 좀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은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쪽들이 좀 강한 모습,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타이어 요 정도가 지금 고환율 수혜주로 좀 강세를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 좀 한번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환율이 1380원대, 84원 정도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좀 아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밀렸었는데, 일단 그 부분 한번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뭐 미국은 지금의 강달러가 나쁘지 않거든요. 반가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국의 강달러는 미국한테는 유리하다라는 점 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도 뭐 XR기기, 애플의 XR기기 뭐 이런 얘기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관련주들의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번져서 이제는 또 메타버스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확실한 쪽 내지는 테마, 뭐 이유가 있는 쪽들로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뭐 5G도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온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금리 급등이라든지 환율 급등에 영향을 받는 내수 소비주들하고요, 기술주 성장주들, 테크주들, 특히 반도체 섹터주들의 강한 약세가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현상은 뭔가 좀 이 현상을 뒤집어질 수 있을 만한 뭔가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시간 좀 길게 못할 것 같아서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 좀 시황 전해드리고, 뭐 그다음에 전략 좀 드리고, 어젯밤에 좀 채팅방에서 좀 봐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셔서 그 두 분 거 한번 봐드리고요. 또 작가님이 또 아까 낮에 채팅방에서 받아주신 종목 분석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 보시면 개인들이 뭐 6,800억대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4,9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내일 쿼드러플 위칭이죠. 뭐 일단은 아시다시피 뭐 석 달에 한 번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쿼드러플 위칭.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시장도 그 부분에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상당히 좀 많이 팔았어요. 선물을 많이 팔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더 압박이 되어지고요. 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또 프로그램 매도세도 상당히 좀 많았던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선물 매도를 하고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억눌렸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고객 예탁금은 크게 늘지 않는데 신용이 많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용이 19조 중반까지 와 있고요. 예탁금은 뭐 54, 5조에서 놀다가 지금 52조대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 예탁금은 계속 주는데 신용이 계속 늘고 있어서 결국은 이 부분이 수급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최근에 저희 지점에서도 담보 부족이 안 나왔다가 최근에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담보 부족이 좀 나기 시작한다라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고, 시장 전체 수급에도 계속 뭐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 많이 쓰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러운 행보는 환율 급등에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파니까 또 환율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지난번에 무역 수지 적자 나올 때부터 이제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라는 게 뭐죠?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외화가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환율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환율만 놓고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이라는 게 뭐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대비를 저희가 보통 말을 하는데, 미국의 달러가 지금 계속 강달러잖아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유럽이 너무 지금 안 좋잖아요. 유럽 경기가 좀 안 좋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감, 뭐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지면서 유럽이 휘청하다 보니까 달러의 페리티가 깨지고 이제 유로화가 약세가 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 위화 예금 같은 경우 2%를 갖다가 지준율을 내려주면서까지 달러를 풀었는데 뭐 일단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엔화도 지금 뭐 옛날에 뭐 110엔 얘기하면서 난리 났었었는데 지금 뭐 140원대 훌쩍 넘어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강세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의 이 달러의 강세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시황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강달러는 미국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인플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수입 물가의 원가를 감안해서 본다라면 달러 강세는 당연히 인플레를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예전에 뭐 100원에 사올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뭐 90원, 80원에 사올 수 있다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억누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의 강달러를 일정 부분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이 반갑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은 계속적인 지금의 이 강달러가 아니죠. 강달러를 어느 정도 잘 활용하고자 하는 속내를 계속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러시아를 생각해 본다라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전에 보면은 이제 뭐 루블화로만 뭐 결제 달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통화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러시아가 이제 유럽에 완전히 뭐 가스를 끊겠다. 중단하겠다죠. 그 중단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유럽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가 가스를 끊겠다고 얘기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거나 유가가 급등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임계치에 오고 나니까 전혀 반응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유럽에서 그때 뭐 독일도 어느 정도 가스를 채워놨다라고 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또 프랑스랑 뭐 에너지를 나눠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도 이제 다시 좀 뭉치고 있는 느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지금 에너지를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비용이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요번에 새로 취임한 이제 영국의 여성 총리죠. 그분도 이제 지금의 인플레, 뭐 영국은 전기료가 뭐 80% 이상 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인플레로 인한 고통을 이제 풀기 위해서 돈을 이제 풀을 재정적인 정책을 쓸 것으로 이제 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봤는데 한 200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강하게 풀 것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돼서 최근에 영국 시장이 좀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좀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도 중국 정부에서 미국에서 계속 반도체 압박이 들어오니까 정부가 지원해서 계속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치를 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오늘 뭐 중국은 좀 강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환율이 건드려지는 부분들이 각국의 재정적인 부분들과도 상당히 좀 강하게 연동을 하고 있고요. 그 각국의 재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달러 대비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를 보여주는데요. 뭐 요새 국내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은 아시다시피 뭐 환율의 이런 추세는 뭐 금융의 한국은행장도 마찬가지로 뭐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또 강달러도 갈 수 있다라고도 좀 최근에 말을 해왔던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용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무리하게 외환 보유고를 풀었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몸을 사리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국내 물가만 본다라면은 미국 대비 뭐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고환율이 뭐 아시아 국가나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전반적으로 뭐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미국 자체 인플레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당분간 이 강달러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번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추석 연휴 뒤에 발표될 CPI 발표가 분수령이다.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이 CPI를 보고 나면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좀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좀 지금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지수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많이 힘드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힘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한다라면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고비 좀 잘 넘기면 다시 또 리바운딩이 좀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타이어 이런 쪽들이 강하죠. 역시 고환율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타이어나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하고 대금을 받잖아요. 달러로 결제를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달러를 받기 때문에 실적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다 최근에 해상 운임지수 대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H&M이나 뭐 페노션 이런 것들도 주가 많이 빠졌는데 운임이 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 수출주들이 물류비 부담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계속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환율 올라가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 속에서 운임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보게 된다라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타이어 주식들한테는 상당히 우아한 환경이겠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나 자동차 부품주 이런 부분들 뭐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쪽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대차도 보조금 때문에 미국에 공격적으로 좀 빨리 투자를 하고 라인을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같이 미국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들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해당 업체들이 뭐 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미국이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죠. 한번 좀 심사숙고해 보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계속 어필을 강하게 하니까 또 이런 뭐 심사숙고는 하겠지만 언제 결론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는 관련 섹터주들한테 영향을 줬고요. 그게 또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타이어, 자동차 이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뭐랄까 눈둘 곳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확실한 곳에서만 수익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약세장에서는 종목을 좀 슬림화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현금 이런 부분들을 항상 늘 어느 정도 좀 지니고 있어야지만 바닥이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도 종목을 좀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대비를 해놓고 계셨다라면은 이번 조정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자동차 부품주 이쪽은 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주도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타이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방산이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방산 원전 조선도 많이 올랐었는데 요새 많이 빠지고 있죠. 뭐 중국한테 밀려서 8월 달에 수주가 2위로 뭐 내려앉았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는 신조선가는 뭐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뉴스에 2등으로 밀렸다라는 쪽에서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조선주가 수주 이슈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강하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 요 점이 좀 핵심이겠습니다. 호재가 나면 호재에 바로바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요. 호재가 나와도 주가가 다시 바로바로 반영을 못 해준다라면은 그 섹터도 어느 정도 한계치 힘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쪽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조선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좀 원전도 약간 그런 느낌 있고요. 방사는 뭐 어제까지 강했습니다만 오늘 조정 받았는데요. 차후에 또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반응도라든지 지수가 반등할 때 방산이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태조 이방원 안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다운된 흐름, 차익 실험 매물들이 좀 나왔다. 다만 이제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향과 관련된 기대감, 그다음 페페토리 오늘도 잘 달렸죠. 예전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말씀드려왔었고, 뭐 E&D도 저희 예전에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렸고, 뭐 지금은 뭐 세비캠 뭐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 성일하이텍도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후발루 뭐 오늘 보신다면 뭐 웰크로 한텍이라든지 파워로직스 이런 쪽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또 다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진출하겠다 하는 기업들도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또 너도나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다 하겠다고 달려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사실 솔직히 좀 경계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너도 나도 다 하겠다고 할 때가 가장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 너도 나도 마스크, 또 코로나 때 너도 나도 백신, 너도 나도 치료제 다 개발할 거야 그러면서 엄청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SK바이오에서 나온 스카이코비원인가요? 예. 오늘 뭐 1000만 대 계약한 거 중에서 3명 접종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든지 빠르게 뭔가 개발해야지 지금 뒤늦게 나와봤자 사람들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나중에 어떻게 코로나가 더 확산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놔도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증설 이슈, 뭐 소재도 마찬가지죠. 너도 나도 소재, 너도 소재 다 소재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과다 경쟁 시장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물론 지금은 수급이 공급보다는 완벽하게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또 어느 순간 그게 분명히 바뀌는 시점이 분명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도 섹터가 주도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모양을 바꿀 때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또 너도 나도 다 몰려갈 때 이럴 때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XR 기기도 마찬가지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고요. 애플이 이제 XR 기기 내놓는다고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왔고 또 어제부터는 이제 메타하고 그다음에 퀄컴이 이제 XR 기기, 이제 VR 기기 뭐 이런 쪽들 뭐 협업한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다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기는 다들 뭐 방송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기기가 계속 눈에 쓰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OLED가 분명히 조금 더 중요한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되고 이걸 또 채택하고 또 애플도 요새 새로 나오는 아이폰 14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LED 소재 쪽인 더 덕산 네오로스, 그다음에 뭐 장비 쪽에서는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뉴플렉스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해서 많이 올라왔고요. 또 그 외에 이미지 센싱 업체들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하이비전 시스템, 뭐 나무가도 움직였고요.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좀 많이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 기기의 변화, 휴대셋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헤드셋 개념의 이제 XR 기기 쪽으로 시장에서 또 그동안 이제 침묵하고 있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까지 움직였죠. 이거 쓰면 뭐 할 거예요? 이거 쓰고 뭐 만원경 볼 거 아니잖아요? 메타버스와 연결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게임을 하든 아니면 그 세상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든 가상이라든지 아니면 혼합 현실 뭐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지원돼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 때문에 또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뭐 오랜만에 뭐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 뭐 넥스터 같은 경우 좀 움직였습니다만은 4x4인가요? 예, 이 종목도 오늘 뭐 소형주 쪽, 스몰캡 쪽에서 추천도 나오긴 했는데 이 회사도 그런 솔루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강하게 주가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보시면서 시장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 이슈가 소진되는지, 그 이슈가 소진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꺾이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계속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5조 뭐 투자한다라는 얘기 나온 뒤로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년도나 좀 돼야 반도체가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빠졌고요. 매도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주들도 지금 힘든 국면이지만 그래도 나름 반도체 안에서도 실적이 좋거나 수급이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다른 행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몇몇 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좀 바닥을 치고 더 이상 안 빠지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기술주, 바이오도 이제 학회 이슈 끝나고 나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플랫폼도 마찬가지, 뭐 컨텐츠도 마찬가지, 게임주도 마찬가지. 다 지금 기술주, 뭐 아시다시피 대형 쪽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환율의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섹터주들이기 때문에 환율 피해를 보지 않는 기업들로서 선택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반대로 지금 금리에 대한 영향,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들로 시장이 물리다 보니까 시총이 큰 것들 위주에서 좀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게임이나 엔터나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경기 침체랑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또 그다음에 환율이 크게 영향을 받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크게 연동을 하지 않는 섹터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쪽들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시장은 그래도 이쪽 섹터가 미국 시장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들과 연결해서 보고 미국으로 인해서 메이드 인 USA 이걸 계속 주도하는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에 계속 부합할 수 있는 산업들 쪽으로만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주식 잘 하시려면 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뭔가 한다고 그랬을 때 미국이 하는 산업, 또 미국에서 잘 가는 섹터, 이쪽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거나 그거와 비슷한 섹터이거나 이런 걸 할 때마다 항상 시대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정책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대통령 바뀌고 나면 그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에 맞게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옛날에 뭐 이명박 때는 뭐 건설, 그죠? 4대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설 쪽이었었고, 바로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대북 관련주들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마다 이렇게 주도하는 그 정책, 이거에 맞는 섹터주들만 골라서 2, 3년 매매해도 그 사이클을 잘 탈 수가 있거든요. 특히 또 미국에서 뭔가 한다고 그랬을 때 그 미국 성향에 맞는 섹터, 이런 쪽들을 계속 국내에서 연결해서 매매해 주면은 시장에서 좀 크게 실패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차트 보면서 좀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예요. 제가 뭐 월요일 날도 좀 말씀드렸죠. 모양이 좋지 못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계속 하락 추세선으로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내려오는 걸 같잖아요. 지금 방향 뭐 약간 이격은 다르지만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550에서 저항이 나타나고 있고요. 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 있다. 뭐 거기까지 내려와도 놀라지 마라. 뭐 이렇게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갭이라고 한다면은 뭐 요 부분 되겠죠. 이 부분,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까지 메꾼다 치면은 여기 고점이 2337이니까 약 한 2340 정도, 네, 요 정도 지지선 설정하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오늘 이미 다 메꿔졌기 때문에 이쪽 갭은 메꿨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충격이 와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면은 뭐 이 구간에서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지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 갔지 선이? 네, 이 정도 한번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40 전후로 해서 저점 나올 수 있다는 점. 내일 또 만기라서 좀 많이 흔들어대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도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어쨌든 여기 이제 요 가격대가 이 추세선의 한 여기 중단 정도 되는 부분과 맞닥뜨려진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완벽하게 이 저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이 추세선 하단으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뭐 다시 하락 추세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평선이 돌아서기 전에는 추세 전환은 없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60일선이 완전히 돌아섰다가 지금 급락하면서 확 꺾이면서 다시 또 추세가 망가졌는데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반등하는 동안도 60일선이 돌아선 적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이 우상향을 해도 지지력이 없어질 판인데, 사실 그래야 좀 지지력이 좀 있는 편인데요. 금화도도 깨고 이제 미국 시장 내려왔는데 우리 시장은 60일선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력을 이번에 기대하기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보시고요. 향후에 보시면 한 2450, 네, 2450을 넘고 그 다음에 2500선 트라이 하는 부분, 네, 여기를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550 이게 직전 고점이라서 여기가 목표치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한 2450에서 2500 사이, 네, 요 정도 트라이하고 거기서 수급이라든지 뉴스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방향 전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CPI 발표하고 나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뉘앙스가 나올 수 있겠고요. 21일 날 연준 금리 발표까지 가지도 않고 CPI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일정 부분 단기적인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지선은 뭐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40 전후 정도 보시고요. 단기적으로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갭은 메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대에
있지만 완벽하게 다시 또 추가 하락 추세로 갈지 여부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많이 요새 빠졌죠. 바이오들이 많이 빠지고 IT 반도체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역시 코스닥도 추세 하락 타고 있는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는 지지선을 지금 768포인트인데요. 일단은 지금 그림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750선에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기 770 부근 오늘 68로 끝났는데요. 여기서 좀 지지가 되는 게 좋은데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간에 최대로 봐도 한 750선 정도 이 부분에다가 지선을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내려오면 올라타기가 쉽잖아요. 오히려 좀 끄집어 내려졌을 때 빠르게 장대형모가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시장이 돌아선다라면은 반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60일선은 하락하고 있는 상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하락 추세선 위로 빠르게 올라타는 대량 거래와 함께 빨간 양봉 나온다라면은 뭐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언제쯤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좀 답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이 지금 어렵죠.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이후에 국내 지금 환율도 지금 최고치라고 할 정도로 각 국가들이 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에너지에서 발단이 되기는 했고 뭐 원자재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돌아갔거든요. 아시다시피 곡물가 이런 부분 다 돌아갔고 다른 원자재 가격 비철금속류들도 다 돌아갔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가스하고 이제 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도 역시 고점에서는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점을 뚫고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고점 부근에서 횡보 내지는 뭐 박스권 등락을 하면서 방향선 전환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말이 안 되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는데 유가나 뭐 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죠. 대신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사도 그렇고 가스가 부족해서 기름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석탄을 더 쓰더라. 석탄 발전을 더 쓰더라. 뭐 근데 석탄을 쓰면 역시 아리백이라든지 뭐 이런 탄소 제로 정책에 또 부합하지 않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소비가 석탄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뭐 미국도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뭐 셰일 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뭐 시장 하락은 정말 큰 돈의 힘이 조금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섹터 좀 주요 종목들 한 번씩 좀 살짝 좀 볼게요. 뭐 현대차죠. 현대차 최근에 좀 수급이 엄청 좋죠. 외국인 기관 뭐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현대차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추세 그려주면서 말씀을 드렸었고, 우상향 방향 쪽으로 추세 전환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지금 고환율 수혜, 그다음에 미국발 기타 등등 이슈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18만에서 20만 원 사이 박스권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20만 원을 살짝 넘어선 상태입니다. 20만 원을 넘어서도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 고점이죠. 21만 원대 중후반 정도의 저항이 좀 강하게 있다라는 좀 염두를 좀 해두시고 기술적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조금 매물이 많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그 정도 중간대에서는 좀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뭐 외국인 수급은 뭐 너무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잠깐만요. 네, 보시면 기금도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도 꾸준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래소 대장주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제 현대차가 거래소에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염두에 두세요. 사모펀드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환율이 가져온 나비 효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갑자기 생기면서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봤을 때도 뭐 추세적으로는 지금 벌써 60일선도 우상향 터닝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상승 추세로의 확실한 전환을 위해서는 여기 21만 원 중반대에 있는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모양이 만들어져야지 다시 갈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21만 원대 중반 좀 저항 보시고요. 최대 뭐 22만 원까지 좀 저항 보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보시고요.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도 18만 원이 최대 지지선이다. 중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19만 원 정도 계속 좀 지지선 활용하시면 대응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장이 최근에 뭐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 보면은 네, 뭐 에코프로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도 지금 에코프로 CMG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고요. 펫배터리 관련해서 뭐 중대형 쪽에서는 제일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시장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나 올라 있습니다. 9%나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시장이 확실한 쪽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사줬고 연기금이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투신도. 다만 사모펀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도 여기 지금 12만 4천 원 부근이 지난번에 넘으려다가 몇 번을 하다 못 넘었거든요. 요 12만 4천 원대 다시 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상승 트라이에 이어질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 13만 원대 후반에서 14만 원 부근에 기술적인 강한 저항대는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좀 봐주시고요. 뭐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이 뭐 수산화 리튬 뭐 공급 계약 맺으면서 조금 원조의 안정적인 도입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 조금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소재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그죠? 혼자 거의 원탑이고요. 대주전자, 나노신 소재, 네 요렇게 세 개가 좀 잘 가고 코스모신 소재까지 소재 잘 가고 있고 뭐 그다음에 장비 쪽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대부 마그네틱스, 하나기술 요거 두 개 좀 잘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제가 소재 쪽에서 그때 하나 좀 발견해 드린 게 이제 캠트로스 이 캠트로스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캠트로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흐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한 11,000원 정도 강하게 지선 설정해 놓고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캠트로스도 좀 못지않은 수익? 네, 이런 부분들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1,000원 정도 손절선 긋고 지금부터는 뭐 캠트로스 계속 좀 보시면 원래 이제 캠트로스 10,000원 살짝 넘어왔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10,000원 살짝 넘어왔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좀 낌새가 이상해서 말씀드렸는데 단계 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2차전지 소재 후발주들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소재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쪽은 뭐 지금 뭐 이거 하고 코스모 하기죠. 느리지? 네. 네. 네, 이쪽은 그때도 추세 그어드렸어요. 코스모화학도 지금 추세 그어드린 대로 추세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차트 보시는 대로 본다라면은 지금 추세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차트 지금 보시면 차트 안 나오나요?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네. 차트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우상향 추세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이 추세가 깨지는지 여부만 코스모화학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모화학은 한 23,000원 정도, 네, 요 부분 23,000원 정도, 네, 요 리듬이 깨지지 않는지만 보세요.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 23,000원 부분, 네, 요거 깨지면은 모양 확 바뀔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코스모화학은 23,000원 최대 지지선 놓고 보시고요. 오늘 좀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 윗꼬리도 요 추세선 그거 보면 아마 일치할 거예요. 제가 긋지는 않았는데, 아이고야, 이게 아닌데. 아이헤헤, 잘못 긋죠. 그거 보면은 아마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트레이딩 하실 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가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저항이 오겠구나. 제가 이거 미리 다 그어놨던 것들인데 결국은 걸리잖아요. 그렇다시피 이렇게 추세를 그어놓고도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생긴 종목들은 추세 상단 매도, 추세 하단 매수 이러면서 계속 우상향 추세 트레이딩하는 전략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그어놓고 추세 하단 매수, 추세 상단 가면 매도, 그죠? 다시 또 추세 하단 오면 매수, 추세 상단 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따라가면서 매매하시면 좀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도 보유하신 분들은 23,000원 정도 지선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대 고점이 한 29,000원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이 부분은 뭐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항상 보면은 역사적인 고점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눈이 너무 나빠진 것 같아요. 앞에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뭔가 조금 잘 안 보여요. 예. 또 요 역사적인 고점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펫배터리 관련주 봐드렸고, 뭐 XR 기기 관련주 중에서는 뭐 덕산 네오룩스죠.
독산 네오룩스 뭐 아직까지 보면은 뭔가 하락 추세선 안에 들어있죠. 선 그거 보면은 그죠? 그죠? 뭐 이렇게 그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락 추세선 안에 아직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애플의 그 XR 기기 관련한 부분이랑 디스플레이 OLED 소재 관련한 부분들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추세 바뀌어서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 좀 봐주시면 좋겠죠. 독산 네오룩스도. 그래서 직진하면은 저항대는 한 여기 눈에 딱 보이는 저항대잖아요. 네, 여기 계속 걸렸던 자리죠. 왜냐하면 여기서 저점 잡고 돌파 시도하다가 쭉 여기도 보시면 이쪽 부분이 하단 부분이고요. 쭉 올라가다가 지금 이 직전 고점 돌파 못하고 밀렸습니다. 사실 뭐 여기까지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밀리고 내려오니까 다시 추세선 하단에서 재반등. 지금 상단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상단이 되고 있습니다. 돌파될지 봐야 되겠지만 독산 네오룩스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45,000원 부근에 단기적인 저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지지선은 제가 봤을 때는 60일선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지금 20일선이 우상향하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독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그어드릴 때 네, 34,000원 정도. 네, 34,000원 정도에다 지선 긋고 밀리면 한번 매수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도 뭐 연기금은 크게 없지만 지금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사모펀드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 외국인 매도 있긴 하지만 차트 그림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바닥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장 대장주는 뭐 다들 아시겠죠. 지금 선익 시스템 증책 장비죠. 디스플레이 증책 장비 선익 시스템 상당히 많이 올랐죠. 단기에 여기서도 거래 붙이면서 이렇게 올랐었는데 쭉 몇 달을 뺐었는데 이번에도 거래 붙이고 계속 갈지 다시 또 쭉 몇 달을 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OLED 장비 흐름으로 가는데요. 이 딱 박스가 딱 그려지잖아요. 그림 보시면 이 항상 이 박스 상단에서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쪽도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조정이 들어와도 뭐 계속 갈 종목이라면은 23,500원 정도, 600원 뭐 이 정도에서 좀 지지가 나오겠습니다. 좀 봐주시고요.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가는지 여부 좀 봐주시면 좋겠고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이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막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사모펀드나 투신이나 와르르 몰려가가지고 외국인도 와르르 몰려가지고 뭐 단타를 치는 건지 어쨌든지 할 게 없어서 수익을 뭔가 내야 되니까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선익 시스템도 그렇게 좀 봐주시면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 또 센 게 하나 있었죠. 뭐더라?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요새 건망증이 생겼어요. 월요일날 제가 비비안니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하 하고 생각이 났었는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선익 시스템하고 요새 많이 갔던 게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제일 많이 간 거 있었었는데 또 이제 방송 끝나면 생각이 나겠죠. 안타깝네요. 생각이 안 나. 한번 차트 봐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하고 선익 시스템하고 뭐라 기억 안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기억 안 나.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쪽 섹터 주도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새 좀 주도주 역할을 하는 쪽들에서 좀 봐드렸고 뭐 아무튼 후발로는 뭐 나무가 자화전자,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센싱 쪽들, 카메라 뭐 이런 쪽들, 이미지 쪽들 보시면은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XR 기기가 잘 되려면은 기판이 고성능 기판이 되게 중요한데 뭐 그냥 심텍이니 대덕전자니 코리아서킷니 다 뭐 밀려 내려오더라고요. 오히려 삼성전기가 조금 애플이랑 연관해서 뭔가 수주 협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오히려 좀 더 선방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기 보유하신 분들도 한 13만 5천 원 정도 지지선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올라왔는데요. 뭐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바닥이죠.
보시면 자이언트 스텝도 바닥이고 뭐 맥스트 뭐 이런 것들 다 바닥이에요. 바닥은 형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좀 안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새 좀 5G 쪽에서 잘 올라오는 게 KMW. 이거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봤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이랑 좀 달라졌어요.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 이평선 다 끄집어 놓고 추세 올라타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쪽 부분 올라왔는데 이 부분 잘 통과되면은 다른 행보 나오면서 여기까지는 일단 조금 트라이 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MW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차트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는 35,000원 부근 강에 돌파되면 43,000원 부근. 네, 이 정도까지 좀 룸이 여유가 있다라는 점. 네옴 CPT랑도 좀 연결하고 있고요. 5G가 뭐 카카오에서 뭐 기업 간의 5G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5G도 저점 잡고 있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레포트 특정하면은 뭐 HFR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뭐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주가도 이미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RFHRC 같은 경우도 좀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G 섹터 주들도 흐름은 좀 이제 계속 좀 챙겨서 봐야 되겠다. 옛날에 버린 카드라기보다는 장기 소외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5G 섹터 주들은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기술적인 트레이딩 영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이 조금 그런 흐름으로 좀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좀 움직였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좀 많이 가시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현대 미포, 조선주, 대장주 한번 흐름 볼게요. 일단 꺾였죠. 그럼 어디서 반등할까 생각해 보면은 이 추세를 그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추세를, 그죠? 이 추세를 이렇게 그어보면 답이 나오죠. 그죠? 지지선까지 온 거죠,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미포조선이 이 지지선을 잘 유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선도 뭐 수주가 중국한테 밀렸다고 갑자기 죽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래꼬리 오늘 길게 달았다라는 점.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10만 원 마진 우선 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환율 효과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돈을 뒤에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좀 헤비테일 스타일인데요. 그때그때 뭐 납품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는 거죠. 중간에 만들 때 받는 게 아니라서 10만 원 정도 손절해서 놓고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대응해 보실 수 있겠다. 오늘도 보시면 외국인들 꾸준히 많이 사고 있는 모습, 연기금은 팔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 상단 넘어가다가 상단에 와서 부딪혔으니 지지가 일어난다.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 대응하시는 거 보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미포까지 좀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조선주, 그 다음에 뭐 방산주들은 뭐 제가 봤을 땐 조정이 나와도 뭐 계속 가는 모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한화에어로. 네, 마찬가지죠. 저렇게 올라가는데 조정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고요. 뭐 넥스원. LIG 넥스톤도 마찬가지. 이쪽들은 추세가 다 상당히 가팔라요. 추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당연히 21선과 멀어지는 이격이 나타나면 21선과 근접하는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주도주들은 21선 근접했을 때 매수, 21선 지지하고 재반등 못하면 바로 매도 하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LIG 넥스톤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네, 이쪽도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5일선이랑 이격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 이격을 줄이는 여기서 버티거나 21선이 올라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려가서 21선을 찍고 주가가 올라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일선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5일선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거래량 실리는 음봉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 오늘 일단 5일선에 붙이면서 음봉이긴 해도 좀 거래 붙었습니다. 그래서 21선 최대 지지선으로 놓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응 가능하고요. 한 76,000원 부근이 손절선 정도 생각하시면 조정 시에 좀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을 좀 팔고 있는 뭐 외국인도 팔고 개인이 사고 있네요. 개인이 이게 꼭지를 잡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개인이 좀 이틀 연속 샀고 외국인과 기관은 사모펀드 투신도 수익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된다면 태저 이방원의 수급이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지 계속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고점에서 계속 갈 때까지. 왜냐면 최근에 보시면 일주일 동안 방산 같은 경우는 장중에 흔들고 또 올라가고 장중에 흔들고 또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개미들을 계속 꼬셨단 말이죠. 나는 조정을 주지 않아.
이건 잠깐 조정이야. 니들이 이때 사지 않으면 절대 우린 못 사. 뭐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샀더니 거기가 고점이 될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관과 외국인은 팔았다. 이 부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야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트레이딩 대응 관점도 76,000원 정도, 네, 요 정도가 가격적인 메리트 일정 부분 좀 있는 구간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신에 최근에 계속 5일선을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5일선 강하게 이탈하는지 여부 이것만 보시면 트레이딩 영역이 계속 좀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좀 고점 매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매수하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빨리 매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여러 가지 좀 종목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관심 종목 상담 들어온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녁에 채팅방에서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봐드릴게요. 한미반도체. 일단 주가는 좀 바닥권이고요. 아까 참 장중에 자동차에 대한 얘기 물어보신 분은 아까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렸죠. 자동차 섹터는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어도 매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그나마 대형주 단에서는 원탑이고요. 부품이나 타이어 쪽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추세 대응 이어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물어보신 분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좀 반도체 너무 안 좋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너무 잘 갔던 종목이라서 아마 여기 고점 부근에 지붕이 생겨버렸는데요. 이 부분 뚫기 전에는 뭐 완벽한 추세의 전환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도 흐름 보시면 이번에도 여기서 지금 막히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15,000원 부근에도 강하게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2,000원 부근에서 등락해서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나타나는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이 중간대에 있는 13,500원 선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의 저항을 돌파하는지 보시고 좀 힘들다. 그러면 일단 줬다가 다시 또 12,000원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전략을 한미반도체에 보유하신 분은 조금 어제 저한테 한미반도체하고 신성 델타테크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미반도체 좀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12,000원 이 부근에서의 좀 지지력 조금 한 며칠 정도만 좀 보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급격하게 무너진다라면 어쩔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직전 저점에 지지력 한 번만 믿고 조금 더 보시고요. 기술적인 반등 이용해서 13,000원대 중반 강하게 재돌파하는 흐름 없다라면은 비중 줄였다가 다시 지지선 확인하시고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주들은 누가 뭐래도 지금 별로죠. 오히려 지금 약간 차량용 칩 쪽, 그죠? 그런 쪽들이 조금 더 낫고요. 차량용 반도체 쪽 보니까 최근에 보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잘 버티는 느낌? 네,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실적에서도 좀 보여줬었고요. 그런 부분들 확실히 뭔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파크 시스템즈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좀 잘 버티니까 좀 계속 챙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한미반도체는 좀 큰 시세를 내고 더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판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판을 바꾸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번 조정 이후에 다른 좋아 보이는 섹터가 있으면 뭐 이동하시는 것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위해서 팔아서 이동하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성 델타테크는 잘 안 봤는데 이 정도 또 비슷하네요. 그죠? 한미반도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네요. 보니까 위에 고점 쌍봉 두 번에다가 저점. 얘는 좀 그래도 한미반도체보다는 저점보다는 살짝 위에 있긴 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 신성 델타테크도 향후에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12,000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이 하락 추세를 거스르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여기 하락 추세,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 그어 드렸잖아요. 이 하락 추세 집에 있는 HTS에다 그어 놓고 항상 챙겨서 보세요. 이 하락 추세 하단으로 계속 이어간지, 이 하락 추세 이 중심선 이하로 내려가면 부담. 빠지더라도 이 중심선에서 리바운딩하면 다시 또 여기 하락 추세에서 상단까지 이동하는 부분에 서서 또 저항대 나오면 또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아까 한미반도체랑 똑같이 생긴 차트이기 때문에 같이 좀 봐드렸으니까 이거 두 개 같이 물어보셨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 지금은 여기 직전 저점대 뭐 지금 보면 한 9,000원대 초중반 정도 되겠습니다. 지지력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12,000원의 최대 저항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하락 추세선 상단에 닿을 때도 한번 차트 상의 저항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 거의 사지 않고 있죠. 외국인하고 개인들, 외국인 진짜 외국인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소외주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이 종목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이 추세 계속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성 물어보신 분 있었어요. 2번이나 후성 이러면서 물어보셨죠. 어젯밤에 후성도 이제 분할한다고 그러면서 그죠? 물적 분할한다고 그러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후성 글로벌을 이제 빼내는 거죠. 뭐 과거 5년 안에 물적 분할을 한 기업들도 다 이번에 뭐라 그래야 되죠? 다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식 매수 청구권 통과되면은 11월 뭐 그때 통과 11월 뭐 12월 그때 통과가 되면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거 발표했을 때 그때 전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좀 물적 분할한 이후에 재상장을 하는지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재상장 안 하면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보셔야 되겠는데 후성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난번에 한번 분석해 드렸잖아요. 지지선은 여기 지금 딱 거기 저항 지지선 살짝 깨진 상태가 되겠는데요. 단기적으로 여기 14,700-800원대 지지력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여기 17,000원대 되겠습니다. 여기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거래량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 팔다가 지금 다시 좀 사고 있는 상태죠. 최근에 외국인이 샀다가 팔았고 투시나 이쪽도 그러니까 지금의 주도 섹터에 얼추 비슷한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저가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이거 물어보신 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겠지만 여기 15,000원 부근에서의 지지력이랑 거래량 조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거래가 좀 많이 없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음봉을 뛰어넘는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리기 전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음봉 상단이 저항대 지금 최근에 저점 구간 여기 갭 매우로 제가 예전에 내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내려왔어요. 갭을 메우고 있어요. 그죠? 저는 좀 갭 이론자잖아요. 앞에 분명히 갭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더라고요. 얘도 결국은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잘 갔었는데 그죠? 내려왔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이 갭을 메꿨으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도록 하고 저항대 17,000원 부근만 1차적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 최대 저항대 19,000원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성은.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55% 손실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신 분 있으시네요. 점심에 주셨죠. 요새 증권 힘들죠. 증권주는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 여기 한번 급등한 이후에 지금 원위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기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 살짝 갭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죠? 이 가격대. 네. 이렇게 한번 그거 볼게요. 지금 그 선 그어서 좀 왔습니다. 그렇죠? 갭 다 메웠죠. 갭은 메웠고요. 이제는 좀 올라가야 되는지 여부인데요. 사실 지금 이평선이 다 풀어져가지고 최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증권주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화랑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에도 영향을 받고 채권 평가 손실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서 증권사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좀 증권은 조금 그렇다. 근데 하나투자증권이 55% 손실이시라면은 이거 외에 다른 종목들도 50% 이상 손실난 종목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손실난 게 아니라 빠진 게, 고점에서 빠진 게 그 정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저점 찍고 난 다음에
좀 빠르게 회복하는 섹터 쪽으로 조금 종목 교체해 보시면 좀 좋겠어요. 이게 좀 옛날처럼 막 갈 만한 이슈가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여기 이쪽에 계속 박스를 못 뚫다가 뚫었던 상단 부근에 오니까 지금 지지력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늘은 좀 그 지지력도 깨졌는데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잘 자리를 잡고 리바운딩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쉽게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도 뭐 가격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매도하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좀 다른 섹터 쪽들로의 이동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맥스트 물어보셨네요. 제가 아까 맥스트도 설명드렸죠. 지금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모두 다 지금 XR 기기 후발 메타버스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맥스트도 47% 손실이죠. 47% 손실이거나 뭐 50 몇 % 손실이거나 원금 가려면 더블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맥스트는 약간 좀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저점에서 빨간색 양봉들 보이시죠? 거래가 조금 붙으면서 매집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의 금리가 강한 상황을 잘 이겨낸다라면은 저는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이 결코 저는 멀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기의 영향도 받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맥스트, 그다음에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부분들한테서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외국인이 살짝 들어오겠는데 기관은 지금 손을 아직 안 타고 있죠. 일단 주가 자체는 맥스트 바닥이고요. 일단 지금 보유하시고 좀 약간 장기 보유하실 거면은 현재 한 16,000원 부근 이탈하지 않는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저항 부분은 그냥 누가 봐도 좀 눈에 띄는 구간대로 기술적인 저항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한 25,000원 부근. 지금 17,000원이니까 25,000원 부근 가도 원금은 아니겠죠. 지금 매수가가 거의 한 3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3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뭐 이쪽도 고점도 있습니다. 뭐 3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 최대로 가면은 다시 또 한 3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만 원이 못 갈 가격은 아닌데 여기서 한번 왔었잖아요. 언제 사셨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때 사신 건지 아니면 이때 사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3만 원 부분까지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XR 기계랑 연결해서 뭐 메타버스 환경과 관련된 흐름이 좀 나온다라면은 그 부분을 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25,000원 부분에 1차적인 좀 목표가 설정하시고 시장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맥스트 물어보신 분. 일단 좀 시장이 타이트하잖아요. 뻔한 것만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환율 수혜주, 자동차 부품, 타이어 뭐 이런 쪽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발 정책 수혜주,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이런 쪽들, 그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아직까지 전체적인 추세는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살짝 태조 이방원에서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들, 방산 이런 쪽들 살짝 삐그덕하긴 했습니다만은 추세는 죽지 않았다. 이 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태조 이방원이 죽기 위해서는 다른 쪽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은 좀 이쪽 주도력으로 이쪽에서 계속 수익률 게임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숨고르기라든지 가격적인 변동성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일 옵션 만기일이고 또 그 뒤로 추석 연휴, 그다음에 곧바로 화요일 날 미국 CPI 발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들고 가고 싶지 않은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저도 거의 한 2주 동안 거의 매매를 안 하고 종목들을 크게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좀 뭔가 사서 길게 끌고 가다기보다는 저도 약간 트레이딩 위주로 짧게 들어가고 아니면 바로 팔고 이런 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고, 지난주부터는 특히 뭔가 주식을 사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식 사기 싫다고 오늘 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이제 시장의 방향성, 뉘앙성, 저점, 뭐 저항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550이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강한 저항대였다라는 점,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도 2330, 40 이 부분에는 갭 메우고 나면은 좀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요. 기술적으로 안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번 조정기에
그 구간대를 최대 좀 지지선으로 놓고 기술적으로 대형주, 지수 관련주는 좀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대응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벌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위기를 계속 뉴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조장하는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이미 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 좀 안정을 찾아가고 꺾이고 있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꺾이는 거를 보고 본인들의 이제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더 분위기를 조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돈이라는 게 그렇죠.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뭐 시장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갭 이론자기도 하지만 음모론자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보여주는 지표들이라든지 다음 주에 발표된 CPI가 분명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은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환율도 급등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리스크도 뭐 생각보다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뭐 계속 중국한테 에너지 잘 팔겠고 중국은 또 그 에너지 받아서 또 유럽이나 뭐 아시아권 다 잘 팔겠고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새로운 뭐랄까 무역의 질서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에너지가 무기화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에너지의 공급하는 루트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강하게 한쪽으로 밀고 과하게 밀다 보니까 개인들이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포감을 갖고 시장을 볼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보여지는 상황들은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만 좀 잘 이겨내신다라면은 분명히 다시 또 기회는 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지금 외국인 매도와 환율 이런 부분들 좀 계속 좀 점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는 방향.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천천히 움직이면 상관이 없지만 급진적으로 움직이는 데서 시장이 놀래고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좀 마음 불안하시겠지만 내일 옵션 만기일 좀 쿼드러플 위칭 데이 잘 이겨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항상 주식시장 올라왔지 끝까지 빠진 적은 없었던 거라는 점 항상 말씀드립니다. 조정은 있어도 하락은 없다. 어디까지 빠지든지 저는 그걸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론자가 돈을 벌고 부정론자는 명예만 얻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믿을 수만 있다라면은 뭐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또 잘 대응하시고 그런다라면 또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또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근데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정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정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